지금 시간이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9시 3분입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코스피 200 지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네, 볼린저 밴드의 20 상단선을 넘었다. 일단 넘으면 비싼 거예요. 모든 그 상황을 떠나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는 순간은 비싸다라고 부르는 거죠. 비싸다. 자,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는 지수 중에 나스닥이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의 화면이에요. 예, 우측에 보이시죠? 예, 그 우측의 화면이 나스닥이고 좌측의 화면이 코스피 200입니다. 예, 둘의 차이는 나스닥은 바깥에서 시작했어요. 시작 자체가 밖에 있고, 예, 밖에 있다 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200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예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가격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비싼 거죠. 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당히 비싼데 비싼 상태에서 아예 올라 버리든지 아니면 나스닥처럼 예, 적당한 가격대로 내려오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여 줘야 아 이건 너무 비싸 라고 판단을 하든가 아니면 아 이건 이제 저렴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든가 어찌됐든 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판단 기준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비싸. 근데 안 떨어져. 예,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월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예, 그런 겁니다. 비싸. 그런데 안 내려.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매수할 거냐? 아니면 비싸니까 매도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은 비싸니까 매도를 하겠죠. 근데 비싼데 안 떨어져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한 사람은 불안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매도를 했죠. 예, 비싸기 때문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니까 매도자 입장에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떨어지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가 바보가 되는 거죠. 월봉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수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매수 구조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반대로 전봉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구조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적으로 매도자한테 유리한 국면, 아니, 매수자한테 유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대로 내일 장을 시작한다. 그러면 또 주봉에서 검색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이 나온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어느 정도 이하에서 있어야 검색한 종목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거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은 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다 넘어서 저 꼭대기에 가 있는데 여기에 종목이 뜬다고 해서 과연 매수를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예, 제 입장에서 잘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월봉은 꽤 비싸다. 하지만 안 내린다. 지금 보시면 딱 상단선에 걸쳐 있어요. 예. 지금의 위치가 월봉으로 보면 딱 상단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르게, 예, 하단선은 전혀 쓰지 않고 상단선만 쓰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지수를 보면 지난달 저가도 붕괴한 상태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고가 쪽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도 나스닥은 1%가 빠졌어요. 지금 고가하고 저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계속 내리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사고 있죠. 예, 현물 대상이 주로 삼성전자이거나 아니면 SK 하이닉스이거나, 예, 거의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 대부분 IT 쪽에 국한돼서, 예, 집중을 하니까요. 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어쨌든 반사 이익을 보는 건 하이닉스거나 삼성전자였겠죠.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도 3조 원이 넘은 상태고, 오, 이번 달 아마 주 매도자가 기관일 겁니다. 기관. 기관은 끊임없이 팔아요. 개인의 매수세가 거의 44조 원? 예, 지금 8.5개월 동안 개인이 사들인 현물 중 코스피만 44조 원 정도 되니까요. 뭐 코스닥까지 합치면 50조 원이 아마 넘겠죠. 지금 지수가 한 2,400? 좀 넘죠? 예, 2,400대인데, 어,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44조 원이라는 돈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예,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내역 속에는 개인 매수가 40조를 넘어간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주요한 분석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오른다예요. 대부분. 차트를 떠나서, 그러니까 차트가 좋건 차트가 나쁘건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대부분 올랐어요. 그리고 차트가 좋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내렸어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돈이 거꾸로 돌면 파괴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엔 돈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과거의 이제 기록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과거의 기록을 찾아봐도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오던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승이 그냥 신기루 같이 거품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개인들이 투자를 잘해서 돈 버는 세상이 오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 커뮤니티 가서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경험이 되게 오래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새로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시장이 무서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겁나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쉽게 거래를 해서 돈을 번다고 인증을 한다는 거죠. 허탈하대요.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자신보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대세에 몸을 맡겨서 투자하는 분이 훨씬 더 수익이 좋으니까 음, 본인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어디까지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관은 사실 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보여요. 예. 끊임없이 파는 걸 보면 기관의 의지는 명확하다고 봐야죠. 지금 뭐 팔기 시작한 게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의지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사실 지수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달러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의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관은 오르든 내리든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저는 하락의 신호를 전봉 고점을 넘지 않는 행위로 봅니다. 예,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일단 하락의 신호탄이라고 인지를 해요. 이번 달은 지난달의 고가를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7거래일 동안 지난달 고가를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뭐 거의 하루 정도 이상을 줄이고 있어서 월봉으로 보면 이제 12% 정도 오버하고 있었는데 5%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7% 정도를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4.7% 잡고 예, 하루 반 이상을 지금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초기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예, 상승의 폭을 줄이면서 거래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조금 더 줄여야겠죠.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줄면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거래량이 빵빵 터진다.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거래량이 계속 안 나온다. 뭐 계속 줄인다. 그러면 내리기 힘들 거예요. 어차피 떨어뜨리려면 물량을 던져야 떨어지는데 예, 메이저가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결국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 상승에 유리해요. 예, 아직 고가에 가깝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전봉 고가와의 거리가 8포? 예, 8포 정도예요. 근데 전봉 저가는 297이니까요. 20포 정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위로 8포 오르는 게 밑으로 20포 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7거래일이 남은 시점에선 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지난 주에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뜬금없이 갭상승을 해서 TO 상단선을 위로 들었죠. 예, 들고 나서 그냥 버티기 했어요. 일주일 내내. 밑에 하단선은 사용도 안 하고 무조건 상단선 위에서 놀다가 예, 목요일 날 밀리고 예, 금요일 날 감아 올렸어요. 그래서 딱 상단선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로 가면 일단 다우 지수도 나스닥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어, 중요한 건 의도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이 내리든 다우가 내리든 올리고 싶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갭상승을 할 거고요. 내리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갭하락을 하겠죠. 지금은 거의 장을 움직이는 수준이 막무가내라서 뭐 다우가 내렸으니까 우리가 갭하락할 것이다. 다우가 올랐으니까 우리는 갭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다음 주의 상황을 보면 밑에 하단선이 좀 발달돼 있어요. 예, 그리고 상단선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사용한 거라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 주봉의 매트릭스 구조를 보면 계속 1구간을 지나요. 이제 1구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고가 넘고 저가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상승하려면. 그러니까 저가 상승, 고가 상승이 상승의 구조고 만약에 하락할 거면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예, 붕괴되면 매수 포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되지 않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 다우가 아니 나스닥이 1% 빠진 거 보면 뭐 이번 주 저가 깨는 것까지는 문제도 아닐 텐데 과연 이제 반영할지는 미지수고요. 어, 외국인이 지난 9월물에서 보여줬던 선물 매수 수준보다는 지금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3일, 4일 됐을 때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어요. 예, 그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선물 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올라갈 거면 예전에 하던 짓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시가 찍고 막 의미 없이 막 올릴 거예요. 예, 왜냐면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월요일에 찍고 그냥 막 달릴 거라고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5개월 가까이 보여왔던 방식은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일단 막무가내로 시가 찍고 달린다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렇게 올리면 아, 또 해보자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 발 한번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저가를 깨지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면 조금 무심스럽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의아한 건 그거예요. 왜 나스닥이 안 오를까? 지금 이제 7거래일 남았는데 나스닥은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놨지만 주봉의 상단선이 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주봉이 한 일주일 정도만 버텨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면 어, 잘하면 월봉이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스닥이랑 다우가 음봉으로 끝나면 우리는 양봉으로 끝날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봉의 크기나 꼬리는 달라도 봉의 색깔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만약에 어, 이번 달에 음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뭔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가 오면 어,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주봉은 이미 투자 심도가 80이 넘어요. 네, 제가 알기로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예, 저가 투자 심도가 90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삐끗하면 한 8주? 8주에서 9주 정도 내리는 거니까 적어도 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두 달 뒤에 온다는 건데 바닥이 두 달 뒤에 온다는 거는 월봉이 두 개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월봉이 두 개가 망가지면 거의 월봉 다 망가지겠죠. 예. 그래서 올라갈 거면 저가를 지킬 거고 저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 코로나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상태에선 무의미하다고 봐요. 예, 지금 상태에선 그다지 유의미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건 미국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제적인 정책, 뭐, 그 양적 완화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돈을 풀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는
그 일련의 행위들은 주가 상승에 유리하도록 어쨌든 경제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정책을 펼 때 조건부로 내세웠던 그 방역의 개념, 그러니까 봉쇄를 풀 때도 이게 방역이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푼 거였잖아요. 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봉쇄를 푼 행위는 방역에선 완전히 망가뜨리는 예,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보면 그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예, 이 이탈리아, 예, 이 정도 국가들은 사실 유럽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독일은 몰라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이 관광업으로 주로 살아가는 국가들의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이건 거의 개판 5분 전까지 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은 거의 개판 5분 전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상태를 그대로 두면 훨씬 더 악화되겠죠. 지금 미국이 그렇듯이. 지금 미국의 상태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6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어쨌든 뭐 무증상 확진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국 인구의 2%가 확진이 됐어요. 저는 그 수치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 5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어딜 가든 50명 중에 1명은 확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버스도 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타는 관광버스가 한 40 몇 명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중에 거의 1명 정도는 확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생활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50명 이상 기업이면 거기에 확진자가 1명은 꼭 껴있는 거고 비행기가 300명을 타면 거기에는 확진자가 6명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역의 의미에서 보면 이미 집단 감염? 예, 그 상태까지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어,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 2.5단계 말도 안 되는 단계를 만들어서 어쨌든 방역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2.5단계를 하는 수준에서의 확진자 수가 300명 수준이에요. 하루 300명. 근데 그 정도의 확진자 수를 가지고도 사실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사 상태까지 몰릴 정도의 그런 타격이 오는데 미국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증시가 오른다. 경제가 좋을까요? 경제가 좋을 수가 있나? 기업의 매출은 날 수 있는데 경제가 좋을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어떻게 사람을 고용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할 텐데. 프랑스는 인구가 한 7천만 조금 안 될 거예요. 6천만에서 7천만 사이일 거고 스페인은 4천만에서 5천만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아마 스페인보다는 살짝 많고 프랑스보다는 좀 많이 적겠죠.
그런데 프랑스랑 스페인의 하루 확진자 수가 13,000명이에요. 13,000명. 우리는 지금 다 합해서 4만 명도 안 될 텐데, 예, 거기는 하루에 우리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될까요? 병상이 있을까? 이게 감압이라 그러냐면 감압병실? 음압병실이죠? 감압이 아니라. 그 음압병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치료를 하려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중증 환자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13,000명 중에 그래도 일부 인원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의료 시스템으로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3월 달에 그때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게 커버가 안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케이스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그때의 최고치보다도 지금 훨씬 더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봉쇄를 했던 나라 중에 미국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높고 영국은 그때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프랑스도 더 높고 스페인도 더 높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코로나라는 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됐는데 지금의 내용들은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더 올라요. 지금의 증시는 코로나 이전 사태보다 더 높거든요. 경제는 더 개판이 됐지만 증시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백신이 어디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올리기 바빠요. 백신이 10월 달, 11월 달 나올 거라고 막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었고, 나와도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안정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안정적인지 아는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테스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백데이터를 얻으면 돼요. 네.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서 이건 안정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게 아닌 거죠. 독감 백신은 확률이 한 70%? 65에서 70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 만드는데 70년이 걸렸대요. 그, 그 테스트하는 데서도 보통 5년에서 10년을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5에서 10년이 아니라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온다. 그 백신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제 그 문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백신은 뭐 중국에서 나오는 뭐 백신을 가져다 쓴다는 게 루머도 있던데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미국 백신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중국 백신은 그거를 수입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라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런 부분도 아직 우리 눈에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단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계속 이야기만 흘려놓고 그 덕에 개인이 44조 원에 가까운 현물을 사둔 상태죠. 얼마까지 사주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하락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은 57조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 27조 원 정도 매도 친 상태라면 아직도 한 20조 원은 더 매도해야 아니죠? 27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도 친 것만큼 앞으로 더 매도를 쳐야 바닥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라면 절대로 27조 원을 매도 쳐놓고 앞으로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온갖 호재가 막 나와서 지수가 오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외국인의 입장이면 나는 이렇게 싸게도 매도 쳤는데 주가가 3천이 간다고 해서 매수할 것 같지 않다고요. 결국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매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매수 금액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머릿속엔 개인이 거의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는 매수를 해야 이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엔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이 80조 이상 매수하겠구나. 왜냐면 지금이 44조인데 여기서 손절시킬까요? 2400에서 손절을 시키면 개인이 손절일까요? 익절이겠죠. 그럼 왜 개인한테 계속 수익을 주면서 그걸 다 팔아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선물 매수로 엄청난 돈을 벌지 않는 한 개인의 매수를 줄일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상승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이 지금 매수한 것만큼 더 매수해야 바닥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개인이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를 매수하면 그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가 사실 까마득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저 돈을 다 손절시킨 후에 상승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아요. 지금은 어쨌든 상승을 말하는 분들의 논리가 맞아요. 예,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바보 같은 생각이고, 예, 넌 틀렸어라는 말에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온 세상에서는 개인이 매수해서 돈 버는 세상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논리를 펴왔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어요. 분석 방법에도 그렇게 담아놨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제 논리를 뒤집으면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팔아도 안 되고, 예, 차트를 분석해서도 안 돼요. 결과는 제가 수용해야 될 몫이지만, 예, 분석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판매하시거나 그다음에 분석법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매수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저는 원칙과 원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해 제가 적응을 그냥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건 다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퍼스만 계속 모아가지고, 예, 저는
개인이 매수하는 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부정적인 판단에 맞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500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또 상황 봐서 또 저렴한 가격을 주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음, 제가 타인의 수익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 제가 하는 방식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면 같이 가볼 수 있는 거고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공감할 게 없어. 그러면 예,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고 예, 본인의 판단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감은 하셔놓고 잘못됐을 때 예,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도의적으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손실을 확정하거나 예, 그럴 경우에 어쨌든 경제적인 손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은 예, 저점을 깨느냐, 고점을 넘느냐. 만약에 이번 주 고점을 넘으면 예, 지난달 고가를 넘으려고 시도할 거고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쨌든 변화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력봉이 월봉이에요. 예. 그래서 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이 지겨우실 거예요. 왜? 한 달에 한 번 거래하고, 어떨 때는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겹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류의 대응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예,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같이 여행을 해보시죠. 주봉은 지금 양쪽은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번 주에 완전히 이렇게 쏟아졌으면 뭐 고민 안 하고 하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하단선을 발달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쨌든 갭상승이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을 찍고 나면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봉은 딱 PO 지지를 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딱 들어간 거죠. 근데 하락 추세에 들어갔지만 밑에 하단선도 지금 발달시켜 놨기 때문에 어쨌든 갭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갭이 하락 갭이 나오느냐, 상승 갭이 나오느냐. 다우지수랑 나스닥만 보면 하락 갭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월봉에서 거래량이 늘면 시가까지 노려보고 있어요. 네, 월봉의 시가.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줘야 돼요. 예, 지금 상태로 끝나면 다음 달 또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상승 추세가 다음 달까지죠. 그래서 음봉이 나느냐, 월봉이 양봉이 나느냐가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한 예, 의미가 있습니다. 다우랑 나스닥은 음봉인데 예,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봉이에요. 그래서 알쏭달쏭합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요. 월봉 매수가 아래 있죠. 월봉을 보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주봉으로 갔더니 주봉은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아, 월봉으로는 매수가인데 주봉의 매도가를 빼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다? 여기요, 여기.
1243만 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T4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매수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월봉으로 봤을 때만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봉은 올리고 주봉은 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를 그려보면, 예, 매수가는 또 저 밑에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거 매수한다 그러면 1226만 원? 예, 그 밑으로 가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봉은. 그 위는 그냥 홀딩 하든가 아니면 팔든가.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주봉, 주봉의 상단선이 살짝 멀어지니까. 반면에 매수가는 낮아져 있으니까 매수를 한다 그러면 1226만 원 언더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일봉은 볼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월봉을 믿고 월말까지 매수를 해서 버틸 건지, 아니면 주봉이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매수하지 않고 포기를 할 건지, 그거는 투자자의 결정의 몫입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볼까요? 이더리움도 월봉으로 보면, 예, 이게 이제 볼펜이 여기잖아요. 45만 3천 원. 이 정도가 볼펜이니까 그 밑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예, 주봉으로 갔더니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44만 4천 원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죠. 상단선이니까. 예, 다음 주는, 예, 똑같아요. 44만 3천 원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일봉으로 보면 지금 하단선을 꾹 누르고 있네요. 자, 월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있고, 예, 주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없고, 예, 일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봉의 상단선, 그 공간은 포기하고 그 밑에서만 매수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리플. 리플도 여기서부터 매수잖아요. 316원 아래로 매수고, 그 다음에 매수가가 대충 한 274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274원 가까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목표는 316원 이상으로 봐야겠죠. 근데 주봉으로 가면 지금 여기 시가까지가 290원까지는 매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290원 언더가 매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미래까지 보면 또 내려올 거니까 이제는 얼마냐? 295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봉은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을 보면 과거는 뭐 지금 하단선 하나, 둘, 셋, 세 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해도 되죠. 근데 주봉에서 보면, 예, 58,340원 위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미래로 보면 56,000원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하단선 누르고 있어요. 전에 리플 물렸을 때의 구조가 월봉은 좋은데 주봉으로 누르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월봉 믿고 매수했다가 주봉을 가지고 계속 눌러버리면 얼마까지 버티면 월봉이 죽어버리거든요. 예, 전에 그래서 한번 당했죠. 그래서 어쨌든 주봉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이 일요일이고 내일 아침 9시까지 따져보면 지금 한 11시간 정도 남았는데 11시간 동안 일봉이 잘 감아 올려줘야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눌러서 끝나게 되면 단순하게 일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봉의 상단선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그러면 월봉의 하단선이 받쳐주고 있어도 조금만 올라가면 주봉의 상단선이 있어서
올라가는 걸 막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걸 막는데 단순하게 올라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다음 주가 7일이니까 9월 27일 정도까지 주봉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눌렀다. 다음 주에 눌렀는데 예, 하락해서 끝났다. 그럼 월봉은 다시 감아 올리겠지만 감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 계좌에 돈을 넣어놓긴 했지만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예, 주봉이 완전히 딱 자리 잡을 때까지 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신 월봉의 매수가를 활용하시려면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 다음 달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를 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놓은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홀딩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다음 주에 조정이 오면 한번 매수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린다. 그러면 이제 모든 매수 전략은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매수를 하실 거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게 되면 다소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저는 차트가 가진 구조를 떠나서 지금까지 그 하락장이 올 때 하락장이 오면 사실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서 방어하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개인이 매수하는 금액은 기관이 매수하는 금액 대비해서도 절반이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합세해서 개인에게 거의 모든 물량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너무 금액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단계에서 현물 매수해 하셔서 대박 나실 수 있어요라는 말은 절대 못 하겠어요. 그 지금까지 상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상당 수준에 걸쳐서 상승을 했지만 지금까지 개인의 매수 외에는 별다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서 매도로 돌리는 순간 예, 시장은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의 돈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 있어서 사고 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버스트 X를 청산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시다가 손실이 나시면 본인이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꼭 전달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